취임 엿새 만에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담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또 코로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백신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폭증하고 있는 북한에서 신규 발열 환자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누적 사망자는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오늘 북한의 방역 지원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곧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금융과 세제 등의 규제 완화도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와 조찬 회동에 나선 이 총재는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최적의 정책 조합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이은혜와 조연수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이은혜와 조연수로부터 도피 생활 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6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3관왕에 올라 그래미상 수상 불발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뉴스큐 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박수로 화답을 했고 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 우리 국민을 위한 협치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정치권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속에 백신도 없고 약도 턱없이 부족한 북한이 주민들에게 버드나무 잎을 다려 마시라고 할 정도로 의료 체계가 심각한 상황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상황이지만 북한이 우리 물품을 선뜻 지원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잠시 뒤 대북 민간 지원단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취임 엿새 만에 국회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담은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모레 국민의힘 의원 모두와 함께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YTN 취재 결과 확인된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먼저 첫 시정연설 내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취임사보다 좀 긴 15분 분량이었죠.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네, 먼저 추경을 이른 시일 안에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먼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협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손실을 보상하는 건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보상 등을 담은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국정 현안도 언급했는데요. 코로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백신과 의약품, 보건 인력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요. 연금, 노동, 교육 개혁 없이는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도 말했습니다. 금요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협치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온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면서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야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모두 18차례의 박수로 화답했고요. 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야 대부분 의원과 악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은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웠다면서 우리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발전해 나가는데 한 페이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18일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간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참석하는 건 물론이고요. 국민의힘 의원 전원 또 대통령실 수석과 장관까지 함께 가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당 지도부는 5.18 기념식을 종종 찾았습니다. 지난 2020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모탑 앞에서 15초가량 무릎을 꿇기도 했고 지난해에는 이준석 대표 등이 방문했는데 이번 의원 총동원령은 그동안의 행보에서 한 발 더 나간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용 비행기나 헬기 대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광주행 KTX 특별열차를 타겠다고 선언했는데 경호상의 어려움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놓고 아직 내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들에게 이왕이면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타고 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대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메시지를 모레 발표문에 담을 예정입니다. 다만 당장 원포인트 개헌은 어렵고 향후 개헌을 추진할 때 이 내용을 수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념식 행사 마지막 순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입니다. 윤 대통령은 함께 부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이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향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른다면 그 모습 자체로도 통합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도 이사와 수리로 아직 어수선한데요. 회담 기자회견장 그리고 만찬 장소 정해졌습니까? 네, 정상회담 이후 두 나라 대통령은 바로 이곳 용산 대통령실 지하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용산 대통령실 지하 1층에 두 나라 취재진이 모두 입장할 수 있는 400석 규모의 공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단상과 좌석이 모두 갖춰져 있어서 거기서 브리핑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용산 집무실 앞 야외 잔디밭도 기자회견 장소로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날씨 변수 또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지하 대강당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만찬은 대통령실 근처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호텔 출장 음식을 공수해 준비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오는 20일 오후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기지와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기업인 초청 행사와 대학 강연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 등을 놓고 일정을 세부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방한 때 마중이나 배웅은 관례상 그동안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해왔는데 한덕수 후보자 국회 인준이 난항이라서 대통령실은 어떻게 누가 진행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서 여야 3당 대표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한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일단 비공개 자리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부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정연설 20분 전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3당 대표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환담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한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한 말씀 해달라고 권하자 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를 향해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에 꼭 협조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한 총리 후보자는 대통령 당선 전부터 협치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미리부터 이분이 총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특별히 응답하지 않았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를 협의하고 있고 날짜가 정해지면 별도로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문회에서 위원들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개선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요구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후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했는데 여야 반응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협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시정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여야 협치의 자세를 보여줬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여야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셨다는 것에 있어서 그 입법부 입장에서 많은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시정연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시정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연설이 끝난 뒤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등 여야 협치를 강조하고 정부에 대한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한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요청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진정으로 협치를 추구한다면 먼저 내각과 비서실에 부적절한 인물들을 발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관련자들을 사퇴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장관 후보자들을 사퇴시켜 여야 협치의 장애를 제거해야 합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협치를 위해서는 최소한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인사들은 끊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오늘 박완주 의원을 제명 절차 모두 마무리했죠? 더불어민주당이 성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표결은 없었고 최종 가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성비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최소한의 소명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이견이 있었지만 의총에 불참하고 제명을 받아들이겠다는 박 의원의 입장이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한 징계안을 준비 중이지만 시점은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어제 하루 39만 명이 넘는 유혈자가 발생했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관련 집계를 시작한 지난 4월 말부터 어제까지 누적 발열자는 121만 3,550명입니다. 발열자 증가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12일엔 18,000여 명이었는데 14일에는 29만 6,180여 명, 그리고 어제는 40만 명에 가까운 유증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어제 비상협의회를 소집해서 의약품 공급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또 직접 약국을 찾아서 모든 약국이 24시간 운영 체계가 돼야 한다고 현장 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선 코로나 확진 여부를 어떻게 진단할까요? 북한에선 코로나 확진자 대신에 유혈자 그리고 발열자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나라처럼 PCR 검사나 신속항원 검사 체계가 없어서 정확한 감염자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발열자 통계를 집계하는 겁니다. 자,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떨까요? 북한의 백신 접종자는 0명, 사실상 제로 백신 상태입니다. CNN은 북한은 어떤 코로나 백신도 수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취약한 의료 환경 속에서 대부분 주민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 발병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스크도 걱정입니다. 어제 하루 40만 명에 가까운 유혈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노동당 간부들이 이처럼 얇은 의료용 마스크를 쓴 걸로 미뤄봐서 열악한 북한의 실태를 알 수 있죠.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보니까 그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KF94인데 굉장히 얇은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쓰고 있을진데 다른 사람들은 뭐 대충 헝겊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렸을 뿐인데 그게 뭐냐면은 비말 돌아다니는 그 비말이 쉽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마스크부터 이제 아주 좀 조금 질이 낮고. 이처럼 코로나19 진단과 예방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신문은 코로나 치료법을 소개했습니다. 금은화와 페독산처럼 기침 가래 제거에 효과가 좋은 한방 약재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고요. 동시에 보통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잘 쓰지 않는 청심환유를 먹으라거나 열이 나면 버드나무 잎을 더운 물에 우려서 하루 3번 마시라는 등 민간요법을 쓰라고 조언합니다. 음식과 소변 배출 횟수까지도 세세하게 안내했습니다. 유증상자의 탈수 증상을 우려하면서 수분 섭취를 강조했고요. 또 고깃국이나 꿀차, 과일즙도 권했습니다. 소변은 4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 지원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북측과 협의를 하되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나 유엔 제재가 면제되는 품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 또 민간단체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과연 우리 정부나 민간단체 지원을 선뜻 받을지 여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북한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오전 연설 내용 듣고 잠시 뒤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이주성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오전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통해서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한 실무 접촉 제안을 담은 대북 통지문 발송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측이 지금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민간 차원의 대북협력에 주역해온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이주성 사무총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일단 지원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수용하는지 여부가 제일 큰 관심인데 조금 전에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실무 접촉 제안을 담은 통지문을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받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북측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자체적으로 방역을 했고 이 문제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당장 그런 측면에서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호한 입장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북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은 없다고 하다가 이제 북한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당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 자구책을 강구하는 건데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이 국경을 봉쇄할 정도로의 상당히 강경한 정책을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발생한 것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 중에 주민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같이 공동 참여를 또 유도해야 되다 보니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망자도 40명 안팎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민간 협력 채널에 계시니까 혹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라도 들으신 게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그 소식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사실은 방역체가 상당히 굳건하게 잘 되어지고 있고 코로나 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은 내심 안심하고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더욱이 저희들이 관심 가졌던 부분은 코로나의 대응으로 인해서 생겼던 국경 봉쇄로 식량 문제라든가 내부적인 어떤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염려했었었는데 코로나 문제는 갑자기 접하게 되어져서 저희들도 좀 더 당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짚어봤지만 뭐 PCR 검사 체계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의료 체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의료 역량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치명률에 대한 걱정도 높거든요. 예, 치명률은 현재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열정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은 하고 있긴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았고 그다음에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병률 열이 나고 안 나고를 가지고서 확진자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시스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좀 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북한 노동신문에는 열나면 버드나무 잎을 다려서 먹어라. 민간요법을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약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북한이 옛날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약이 없었기 때문에 고려의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자구책을 강구했었거든요. 그것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탈북자들 증언 보면 수액을 맥주병에 담는다거나 아니면 주사바늘을 녹슬 때까지 사용한다 이런 증언들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과거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같고요. 그렇습니까? 최근 들어선 북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군요. 상당히 예. 현대적인 어떤 의학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더 나아졌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상당히 옛날과 비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약품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의약품 부족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최근 내부적으로 의약품 생산을 상당히 집중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가 충족할 수 있는 공급량이 되는지는 확인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로 유엔 대북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웬만한 물품을 수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약품 역시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 보군요. 일정 부분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의약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내수 시장에 맞는 약품들을 만들었던 것으로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강조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개선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도 뭐 유혈자, 발열자로 분류가 되면 5일 정도를 격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격리가 되면 따로 수용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자가 격리를 하는 겁니까? 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야 되는 확진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을 있는지는 지금 120만 명 의문입니다.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 1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과거만 해도 있으면 의료 체계적으로 확진자는 별도로 격리한다. 예.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인원수가 120명이 늘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저희들도 사실 걱정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격리가 됐을 때 의약품도 보급이 돼야 하고 식량 같은 것도 지원이 돼야 할 텐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해진 바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대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1호 의약품까지도 다 내오는 상황에서의 대책은 가능하나 그 추후에 이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염려가 됩니다. 네, 이제 민간 차원의 이제 대북 협력을 이제 주력해 오셨기 때문에 민간 단체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면 북한이 좀 수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하노이 회담, 한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에 북측 입장 남쪽 민간 정상회담 정부, 결렬.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정부나 남쪽 민간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이후에 2018년도까지만 남북 접촉이 있었고요. 예. 19년 이후로부터는 민간의 접촉이 상당히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그럼 민간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민간들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요. 그러니까 현재 백신과 치료제는 정부만이 구입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단 키트, 방역 물품,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병원에서 위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시설들을 북에 전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북에 의사를 전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WHO라든지 국제 단체를 통한 이 간접 지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정부가 결심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지원을 전제로 해서 WHO라든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들이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통지문은 발송을 하려고 했지만 북한이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직접 지원은 아니더라도 국제기구 통한 지원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것은 가능성이 우리가 직접 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있다, 실효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치적인 셈법보다는 인도적 지원의 어떤 실천적인 그 개선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북의 지원이 우선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이 이제 과거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 기아 상태에 허덕여서 우리가 이제 쌀도 적십자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리 쌀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지원했던 겁니까? 그때는 북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북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손쉽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 남쪽이었고요. 지금은 북이 남쪽과의 관계가 2019년부터 소원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구책을 강구했었고 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남쪽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원받을 생각을 갖는 것은 우선적인 우선적인 상황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럼 듭니다. 뭐 북한이 이제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치는 이 중국이나
또 우방국인 러시아로부터 먼저 지원을 받으려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지금 북한이 마스크 같은 것도 충분한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해열제 이런 부분이라도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가장 중요한 시급한 사항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백신은 백신이지만 백신은 사실은 전달하고 그다음 접종하고 그다음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 최소한 2달 이상을 봐야 되거든요. 2달이요. 근데 유행 과정 속에서의 백신보단 그러니까 백신대로 가야 되지만 치료제가 같이 가서 먼저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 위중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우선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최근에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거든요. 최근에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라든지 상당히 좋지 않다는 소식이 있던데 들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좋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상당히 나아지고 개선되어졌다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습니까? 계십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인되어지지 못했기 예.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전히 식량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북한이 세 가지 삼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 제재, 코로나, 그다음에 자연재해. 근데 지금 북한이 이제 가뭄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대유행까지 겹쳤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됩니다. 네. 백신 지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 꼭 냉장 유통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의 경험에 의하면 2011년 정도의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아이들에 대한 접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백신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8개 도의 냉장 시설이 예. 콜드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장착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동 수단입니다. 냉장 시설이 갖춰진 이동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걸 수송하는 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콜드체인 자체가 완벽하진 않지만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작년부터 이제 백신을 받아라라고 이제 했지만 받지 않았잖아요. 다른 나라 줘라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받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필요에 의해서는 받을 수 있다고 예. 보는데요. 그것에 그러려면 북이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 그다음에 정치적인 셈법이 빠져 있는. 우리나라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네네네. 그동안 WHO에서 국제적으로 다 확보를 해서 각국에 나눠줬었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그때 북한은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2,500만 전 주민들이 맞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고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평등한 사회에서 상당히 불편한 진실일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 주민들이 맞을 수 있는 양을 확보되어지지 않으면 안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만 해도 주된 입장들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지금은 입장이 조금 바뀌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북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건데요. 그것이 효과성이 있느냐, 당장 백신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이 있겠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봉쇄 정책, 중국과 같이 봉쇄 정책에 임하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죠. 맞습니다. 자, 민간 차원의 대북 협력 일단 필요하고 최근에 이제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보면 간접적으로 휴대폰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과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은 뭐 탈북자분 북에서 예. 오신 분들이 가족들과 소통하는 방법인 그렇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민간 차원에서는 그렇게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게 뭐 민간 차원의 대북 협력이 됐든 북한 주민들이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북 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이주성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미군 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 품에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정부가 올해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염된 땅을 덮고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임시 조치만 한 채 개방을 서두르고 있어서 졸속 개방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저는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기자가 서 있는 곳 뒤가 이제 바로 주한 미군 기지 부지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주한 미군 기지 인근에 있는 육교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무성한 나무들 뒤로 미군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건물의 붉은색 지붕이 간간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기지 전체는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일반인들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용산 주한미군 부지는 크게 전쟁기념관과 가까운 메인포스트와 현재 대통령 집무실과 인접한 사우스포스트로 나뉩니다. 재작년 12월 사우스포스트에 있는 종합체육시설과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는 이미 반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2월엔 숙소와 업무시설로 사용됐던 부지 16만 5천 제곱미터를 돌려받았고요. 이번 달 안에는 학교와 야구장, 병원 부지 33만 5천 제곱미터까지 추가로 반환받을 예정입니다. 모두 합치면 55만 제곱미터로 용산 주한미군기지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조기 반환받은 부지 일부를 오는 9월부터 시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임시 개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시로 개방될 예정인 부지가 어딘지 또 충분히 정화 작업이 이루어질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정부는 재작년에 반환받은 소프트볼 경기장과 종합체육시설 등을 포함해 일부 부지를 연내에 임시 개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학교나 체육시설, 숙소 등으로 사용됐던 부지들은 비교적 오염이 덜 돼 곧바로 임시 개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 이곳마저도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자료가 공개돼 여전히 우려는 큰 상황입니다. 환경부 보고서를 보면 가장 최근에 반환받은 주한미군 숙소부지에서 기름 오염 정도를 의미하는 석유계 총탄화수소 TPH가 공원 조성이 가능한 기준치보다 29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과 페놀류도 각각 기준치 3.4배, 2.8배를 초과했습니다. 재작년에 돌려받은 곳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종합체육시설 인근 토양에서 TPH가 기준치의 36배 넘게 검출됐고 중금속 물질인 구리와 납, 아연도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지 일부만 반환돼서 굴착 작업이 제한돼 있고 미군 측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 당장 오염 정화 작업에 나서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국토부는 임시 개방 예정 부지의 토지 안전성을 분석해 오염 물질 노출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염된 땅 위에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장디 등을 덮고 부지별 오염도에 따라 체류 시간을 제한하거나 출입을 통제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인데 오염물질 노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비용도 문제인데요. 국토부는 임시 조치에 필요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비용을 추산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위험물질에 노출될 것을 알면서도 시민들을 들여보내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부지 임시 개방보다 제대로 오염 정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인근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화물차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운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후반에 화물차 등 운송 사업자들이 경유를 살 때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뜰 주유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서울 강서구 알뜰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경유값의 고공행진 계속되고 있는데 기름값이 저렴한 편인 알뜰 주유소를 찾는 차량들 지금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8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주유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유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붐비는 모습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더 많은 차량들이 정말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이 이렇게 돌아서 계속 들어올 정도로 정말 많은 차량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 이런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곳이 강서구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싼 곳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87원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유는 1,938원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58.37원이었고요. 경유는 1,970.51원으로 경유값과 휘발유 가격이 10원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역전한 게 2008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알뜰 주유소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933.38원, 그리고 국내 4대 정유사 상표 주유소는 1,959원 9.56원으로 알뜰 주유소가 20원 정도 싼 것으로 나타났고요. 경유로 살펴볼까요? 알뜰 주유소가 1,954원, 4대 정유사 상표 주유소가 1,968원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알뜰 주유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2월에 1호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11.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200여 곳에 달합니다. 그럼 서울 강서구 알뜰 주유소의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용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경유값 고공 행진 이후에 알뜰 주유소를 찾는 차량이 늘어났나요? 알뜰 주유소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판매일 당일날 가격을 적시 인하여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경유값이 이렇게 높은데 알뜰 주유소는 이렇게 저렴한 이유 뭘까요? 네, 알뜰 주유소는 타 브랜드 주유소 대비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고 영업 마진을 최소화하여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알뜰 주유소의 요즘 같은 이 유가 고공 행진 속에서 이 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알뜰 주유소는 유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유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알뜰 주유소는 최대한 유가 인상을 억제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경유값이 치솟으면서 이 디젤차,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5톤 대형 트럭의 경우에는 한 달 사용하는 기름량이 3,000리터에서 4,000리터나 되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기름값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 이 운송 사업자의 경유값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이번 주 후반쯤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준 가격을 넘어선 금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건데 이 기준 가격 자체를 낮춰주기로 한 겁니다. 오는 7월까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리터당 1,850원보다 하향 조정해서 화물차 등 운송 사업자들이 경유를 살 때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즘처럼 기름값이 비싼 시절에는 이렇게 주유소 가격을 알려주는 오피넷 사이트를 잘 확인해서 싼 주유소를 자주 이용해 줘야지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알뜰 주유소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며 250만 가구 이상의 공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서 집값 안정에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또 금융 세제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순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밝힌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취임사에서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며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새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곧 250만 가구 이상의 지역별, 유형별, 연차별 상세 주택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 방식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에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완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할 것이며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종 규제를 성급하게 풀었다가 강남권 등 주요 지역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 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격적 재정 금융 지원, 청년 맞춤형 LTV, DSR 적용 등을 통해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거 안정의 또 다른 축인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는 것은 물론 질적 혁신을 통해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 사는 임대주택 개념으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거와 생활, 공공 서비스 등이 결합된 미래 주거 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새 정부 들어 존폐 갈림길에 섰다는 평가 속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의 설립에 대의 명분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국민들의 실망이 제도의 미비점 때문은 아닌지 살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우선 김진욱 공수처장이 밝힌 주요 발언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거의 1년 만입니다. 김 처장은 국민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 송구스럽다면서도 공수처가 꼭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 명분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고 우리나라 법질서 안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줘야 한다면서 법과 제도상의 미비점이나 맹점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인력 충원과 독립청사의 필요성을 힘줘서 말했습니다. 검사 정원이 2,300여 명인 검찰의 100분의 1인 검사 23명으로 검찰 견제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수처 검사 숫자가 최소 3자릿수는 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황제 조사 논란도 경솔했다고 거듭 사과하면서도 결국은 독립청사가 없어서 빚어진 문제라고 다소 억울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공수처의 여러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김진욱 처장은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네, 김 처장은 최근 손준성 검사만 직접 재판에 넘긴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대해서 고발장 작성자를 마지막까지 압축은 했지만 특정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가 끝나지 않아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을 뿐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수사를 마치고도 쥐고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똑같이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조항으로 인해 수사할 수 있다 또 없다는 학설이 팽팽하게 갈린다면서 윤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공수처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또 관련 국정 과제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김진욱 처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공수처의 존재 이유이자 윤석열 정부에 기여하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공수처법상 우선 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동안 딱 2건을 행사했는데 이마저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처장의 권한을 내려놓고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소 배심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오철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통령님 의장께서 인사하시죠. 예.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우리 경제의 큰 방역 위기를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네, 저희 영상 구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오전 국회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했고요. 여야 의원들의 경청 속에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야유나 고성 같은 것도 없었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보신 것처럼 야당 의원들 찾아가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치권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정연설 지금 영상 구성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좋네요. 여러모로 보기 좋습니다. 예. 네, 뭐 야유 또 뭐 이런 거 없었고요. 예.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 골목 저 골목 대개는 자기 당 쪽으로만 이렇게 퇴장했잖아요. 그랬었죠. 이 골목 저 골목 그쪽에서만 다니는 박수 나오고 네. 예,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가서 찾아서 악수하고 그런 거 왜 진작 못했나 싶고 물론 그때도 사정이 있었고 지금도 실은 안 그래도 될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오늘 첫 번째 국회 데뷔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양쪽 다 기본적으로 이런 스탠스에서 하는 게 좋겠다. 국민들 아마 흐뭇해하셨을 것 같은데. 네, 노동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뭐 100% 동의합니다. 예. 전 특히 야당 모습을 좀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사실 걱정했습니다 조금. 네. 49대 48이지 않습니까? 예. 0.73%포인트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여전히 그런 민주당의 모습인데 혹시라도 뭐 예전 같으면 기립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또 심지어는 앞에 모니터 앞에다가 무슨 뭐 또 요구 뭐 적어놓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참 볼썽사나웠는데 오늘 뭐 대부분 경청하고 뭐 박수도 치고 또 악수할 때 또 뭐 한 명인가 제가 봤어요. 안 일어나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봤는데 나머지는 다 일어나서 같이 그랬네요. 반겨주는 그런 모습. 저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뭐 협치하는 모습. 저게 뭐 좋죠. 저렇게 하는 게 사실 실천이죠.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협치하는 모습, 협치를 하려는 모습,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는 모습 국회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약 한 15분 정도 시정 연설을 했거든요. 추경안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 있었습니까? 추경하고 총리 인준안 협조 부탁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저는 교육, 연금, 노동 개혁을 말하는 거 사실 연금 개혁 15분이면 긴 시간인데 교육, 연금, 노동 개혁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야 할.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해결을 위한 주춧돌은 놓는 5년이기를 바라고요. 이게 임기 초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 3자 토론 때 주요 당 후보들이 이거에 합의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을 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면 되고요. 저는 제발 이거를 관련 장관이나 그냥 국회에 와서 한마디 던지지 말고 교육, 연금, 노동 각각 대통령의 고유 아젠다로 삼아서 본인이 직접 발품 뛰고 그다음에 민관합동위원회, 야당과의 접촉 등등 대통령이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먼저 연설에서 북한 지원 방침도 코로나 백신 포함해서 의약품 지원 방침도 밝혔거든요. 어떤 내용이 주목됐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북한이 우리 이제 현 새 정부를 시험하려고 계속해서 뭐 미사일 발사하고 이제 핵실험까지 지금 오늘 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냥 그대로 갔다면 상당한 대치 국면이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쪽에서 혹시 그런 인도주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참 좋겠고 그게 대화의 물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너무 그게 뭐 자존심이라고 하죠, 흔히 도와달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 걸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뭐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물밑이라도 해서 우리도 티내지 말고 다 할 수 있는 것 다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협치 이야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사실은 시정연설이 끝난 다음에 여야 지도부와 함께 김치찌개 이 만찬을 계획했다고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산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전화 안 받았다라고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전화했다라고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뭐 누구 말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성사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총리 인준하고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 이걸 앞두고 오늘 저녁에 원래는 모여서 밥 한 번 먹으면서 얘기하자는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내일 뭐 한동훈 장관 임명해버린다거나 이러면 이제 모양이 상할까 봐 민주당에서는 조금
조금 그런 점은 있는데 지금 화면은 시정연설에 앞서서 박병석 예. 국회의장 주재로 환담하는 자리였어요. 타임이요. 저 자리에서도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네. 그 정치 타이밍입니다. 그거 놓치면 민심이 이쪽에 와 있는 것 같다가도 타이밍을 놓치면 스물스물 가라앉고 오히려 저쪽으로 가버리는 일 많이 봐왔잖아요. 네. 인사 문제는 대통령이 일정 부분 양보를 좀 했으면 좋겠고 네. 특히 문제 있는 장관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예. 2주일 넘게 하고 있는데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가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렇군요.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인사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지는 한덕수 잘 총리 모르겠고요. 후보자 인준 내용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의원도 그렇고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그냥 인준을 해주자라는 분위기도 있나 보던데요. 그러니까 인준 해주자 말자 원내대표단에서 고민하지 말고 의원들의 자유투표 맡기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인들이 이게 입장을 정하기 어려우면 의장께서 직권상정 해달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해달라 해서 의원들 소신껏 하세요. 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 당론으로 뭐 부결한다 이렇게 했다면 이거 무기명 비밀투표거든요. 그때 이런 의원들이 나서 갖고 가결돼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소신껏 자유투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고요. 그걸 위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말하자면 이 모양을 좀 명분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을 그러니까 누구요? 한동훈 장관 임명을 한 템포 늦추시고 법무부 장관 2, 3일 공석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큰일 안 납니다. 이미 차관 임명됐고요. 임명 덜컥 해버리면 민주당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임명 시기를 좀 늦추는 것 어떠냐? 한동훈 장관 임명은 잠깐 늦추고 정호영 장관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뭐 청문회에서 본인 의혹이 다 해명됐다고 하고 있으니까 명예롭게 물러설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인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 임명하고 그런 좀 스텝을 밟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광현 소장님은요? 노 교수님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선결 비슷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너무 오랫동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 쓸 카드로 지금 아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끼면 뭐 된다고. 바둑의 첫 수를 계속 꼬이고 있으니까 다음 수가 연계가 안 됩니다. 한동훈 후보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내일 임명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죠. 근데 내일 임명할 것으로 보세요? 윤 대통령 스타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수 같습니다. 안 좋은 수 지금은 물른다고 자기가 지는 게 아닌데 저분이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임명할 거란 건 100%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류한다고 그걸 낙마 카드로 고려하지 않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 고려하시면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한덕수 총리 인준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의 악재가 하나 터졌잖아요. 성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완주 의원. 오늘 이제 신속히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박완주 의원이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는데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메시지를 냈어요. 첫 반응이지요. 네, 첫 반응입니다. 근데 그게 예사롭지 않아 보여요. 뭐 포괄적인 유감이나 뭐 대국민 사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닌 건 아니다 이 말은 지금 팩트 강조에서 제2차 가해 때문에 우리 자세한 곡절은 서로 밝히지 않고 있고 또 안 드러나는 게 맞긴 한데 이 반응을 보면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 자신은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러면 문제가 꼬이고 그러면 전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벌써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적어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큼은 본인이 인정을 한다면 저는 이것은 대승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벌써 충청도 충남 선거 같은 데는 직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여론조사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박완주 의원의 이런 태도가 2차 가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억울하다면 저는 본인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법적 대응을 통해서 뭐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취재에 뭐냐면 그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본인 박완 의원의 인식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좋은 관계로 인한 행동이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피해자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가든 부든 간에 아니든 간에 박원순이 지금 삼선 중진의원 아닙니까? 정책의장까지 지냈던 분이고, 근데 이렇게 뒤에 숨어서 뭐 기자 일부에게 뭐 메시지를 보내다가 이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드러내서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첫째, 둘째도 일단 지금 피해자가 있다고 하니까 네. 피해자를 적극 좀 보호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또 지금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검찰 재직 시절에 성비로 인해서 이제 징계성 처분을 지금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윤재순 총무비서관, 시인으로 활동했을 때 당시에도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경우 과거 근무하던 기관 내부에서 중징계가 아닌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해당 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참작해드린 판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하였던 여러 가지 표현은 지난 20여 년간 바뀐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탁현민 비서관도 과거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서 서술한 내용이 부적절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일이 있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 지적을 보면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을 한 것이고 사과를 촉구한 거예요. 예. 하지만 거취 문제와는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거 아마 당 대표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문제도 뭐가 하나 흔쾌하지 않은 점이 좀 있어서 네. 이준석 대표도 여지가 좀 좁아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저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무슨 뭐 시인이라고 하니까 네. 자 그렇다고 치고 예. 시인이니까 그런 표현이나 인식을 해도 괜찮다? 저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예. 시인은 무슨 대한민국과는 전혀 무관한 섬에 혼자 떨어져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 속에서 우리가 최소한 동의할 수 있는 같은 지점, 상식과 이런 게 용인되지 않는 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학적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그 시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네. 이분이 이게 한두 번 실수가 아니라 사고 체계가 이러하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발언이 논란이 돼서 이제 사퇴한 사람은 이제 김성회 비서관이 사퇴를 했고요. 이제 윤재순 비서관에 대해서도 지금 사퇴를 야당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뭐 징계 문제가 있었던 것이 1996년이라고 그러고요. 예. 또 뭐 이 문제는 2002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20년, 30년 전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은 너무 달라진 거죠. 예. 사회가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이건 부적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적응이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지금은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강의 중에 한마디 농담해도 지금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해임까지 시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너무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려면 과거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라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공직자고 더더구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니까 저는 사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정말 이준석 대표 말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때 지금 생각했던 것과 지금은 너무 달라졌다. 예. 그때는 정말 부적절한 일이었고 이건 지금 같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과거 일이니까 용서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탁현민 비서관이 얼마나 그 비난했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그때 별거 아니었어요. 넘어간다면 내로남불 예. 그 프레임에 걸리는 거죠.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죠. 자, 이재명 고문 전국 과반 승리를 강조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허니문도 이런 허니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결혼식 직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1년 텀이 있었는데도 우리 당이 14석, 제주, 대구, 경북 빼고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20일 안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호남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이다 싶을 상황인데 최선을 다해서 과반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고, 그 태풍, 이 돌풍의 핵이 바로 인천이다. 인천을 이겨서 수도권을 이기고 수도권 승리를 통해서 강원, 충청 이쪽 지역까지 승리를 확대해야 되겠죠.
네, 이제 최선을 다해서 과반을 향해 가겠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참 어려운 선거다. 사실은 어려운 선거고 호남만 지켜도 다행이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예. 이런 언급을 왜 했을까요? 어려운 선거 맞고 민주당이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객관적으로 맞는데요. 네. 지금 총사령관 아니에요? 예. 개항을의 후보이기도 하지만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럼 사령관답게 본인이 5월 8일에는 17개 중에 과반 승리 자신한다. 물론 그 자신이 격려하는 것인 줄은 알겠지만 불과 일주일 사이에 조금 톤이 바뀌는데 제발 저것이 선거 결과에 대한 출구 전략성 발언은 아니기를 바라고요. 본인의 티켓 파워와 본인의 힘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경기, 인천만큼은 반드시 지켜냄으로써 숫자는 한두 석, 두세 개 국힘에 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선거의 분석 국면에서 분위기에서 크게 진 건 아니다. 이 정도면 안 좋은 국면에서도 매우 잘했고 이재명 당신의 투입과 당신의 사령관 활동을 통해서 이만큼 정돈이 됐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고요. 오늘 같은 날은 불퇴전의 자세를 한 번 더 밝히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아무튼 민주당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네. 대선 2라운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번 지방선거 특히 경기지사 같은 선거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김은혜 의원이 출격을 해서 붙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 이재명 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밝힌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물러섰다기보다는 그 뒤에 말을 보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과반 향해 가야 되고 인천이 핵이고 인천을 이겨서 수도권을 뭐 이기고 뭐 강원 충청 지역까지 승리 확대한다고 하니까 뭐 그야말로 나중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뭔가 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라고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어려운 것이 지금 저기에 만약에 이제 여러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 이재명 그 후보가 출마한 개항을에 윤희숙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공천했다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살려주는 게 됐었을 겁니다. 그러면 윤희숙 의원이 출마했으면 연고도 없는데 왜 왔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윤희숙 의원도 연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계속 출마했던 그야말로 현지 당협위원장 출신 여러 번 출마했던 그런 사람을 출마하면서 뚜렷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개항을 떠나지 못하고 인천 전역도 지금 아직 뭐 선거전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까지 신경 쓰기가 경기는 더더구나 어렵고 전국은 더더구나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밝히고 지지층을 좀 결집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이게 이재명 고문을 겨냥한 것이다. 다들 그렇게 보잖아요. 이게 참 미묘한데요. 타이밍상으로는 그러해요. 더군다나 그 이른바 속칭 검수완박법 저는 그 표현은 단호히 반대합니다만 이전부터 정치 개혁의 한 가지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 발언 내려놓기는 여러 번 강조되어 왔던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히 이재명 후보 고문만을 겨냥한 듯한 저렇게 하지 말고 저것을 추진할 거면 정정당당하게 저런 것들을 내걸고 정치개혁을 공식적인 아젠다로 제기함으로써 수적으로 여소야대 국면이지만 국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걸 고치고 싶다는 것을 국민에게 직접 말하는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나가면 민주당 의석 때문에 될 일도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 특권들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 특권들 한꺼번에 다 내려놓는 그런 법안을 마련하는 게 정치개혁의 큰 명분 차원에서 그랜드 스케일로 함께 하자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는 50시티 화천 특검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50시티 이거 화천 특검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간단히 좀 50시티 화천 특검 어떤 내용입니까? 저 제주도 그 관련 개발 그 부분 얘기했던 거죠. 계속해서 지금 아마 그 제주도에서 그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이 지사 재직 시에 여러 가지 특혜를 준 것이다.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어차피 지금 특검할 타이밍은 아닌 것이고 그다음에 또
50시트는 지금 뭐 나오네요. 원희룡 그 오등동 개발 사업. 그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여주 공흥지구 특히 윤석열 대통령 처가 연루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저도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마 그런 거 다 앞 글자를 따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특검할 타이밍도 아니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해서 본인이 지금 계속해서 뭐든 대장동 문제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야말로 제주지사 근무할 때 똑같은 그런 구조 아니냐 이런 걸 해왔으니까 그런 걸로 지금 반격을 하려는 것인데 뭐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되는 거죠. 짧게 한 말씀 처음만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털고 넘어가야 됩니다. 50시티 뭐 이름을 뭘로 붙이든 간에 왜냐하면 대선 전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분명히 국민들께 약속을 했어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당락에 관계없이 특검하고 매듭을 지어야 두 사람이 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다음 둘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이 두 가지를 당선과 낙선에 관계없이 외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라라고 전향적인 자세가 있다면 정말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나아지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50시티 화천 특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요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 경기지사 선거인데 여기에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변수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강용석 후보 지지율이 5% 안팎, 10% 육박하는 조사까지 나왔는데 오늘 갤럽 조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 김동연 후보가 38.1, 김은혜 후보가 40.5, 그리고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이 조사에서는 4.0이 나왔습니다. 자, 강용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민의힘에선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렇게 저런 후보 지지율이 지금 계속 뭐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어떤 조사에서는 지금 김동연 후보가 높은 것도 있고 다 지금 뭐 그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누구도 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상황인 거죠. 근데 강용석 후보가 저렇게 4.0% 나오죠. 상당한 정도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김은혜 후보가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해서 그 강용석 후보 지지율을 다 얻어올 수 있다면 일단 낙승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지금 이게 조금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게 강용석 후보의 표가 다 그대로 또 김은혜 후보가 올 것인가. 만약에 단일화하면 또 김은혜 후보를 지지했던 이른바 중도 세력이나 이런 분들이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강용석 후보가 잘 아시지만 뭐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중도층에 좀 눈살을 찌푸린다 할까요? 그런 것들이 행태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뭔가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단일화하는 게 맞고 함께 하는 것이 결국 강용석 후보의 나중 정치 행보를 위해 정치 생명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극단 세력과 경선을 통한 단일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단일화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저는 윤석열, 안철수 두 예비 후보의 단일화가 얼핏 기시감이 있더군요. 대선 직전에 했잖아요. 저는 강용석 변호사는 결코 완주할 의사도 없고 완주 능력은 모르겠어요. 완주할 의사는 분명히 없다고 봅니다. 이번 단일화를 매개체로 해서 자신의 정치계 복귀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되 효과를 최대화하려고 이러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극소수의 팬덤층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넓은 층에서 강 변호사에 대한 엔티가 아주 심합니다. 양식 있는 시민의 입원으로 봐야 할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곳이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곳이고 그곳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데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지금 여러 조사를 해보면 김동연 후보가 오차범위 내지만 조금이라도 앞서는 쪽이 많다는 게 한두 개 좀 더 잡힙니다. 그렇군요. 아주 팽팽한 건 맞는데 그 경우에 강용석 후보가 갖고 있는 4% 중에 얼마만가를 가져오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된다는 건 산술적으로 맞지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2인 삼각관계에 의한 앞으로 플러스 알파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때부터 합리성을 굉장히 내세우면서 자기 정치를 잘 해오고 있는데 남의 선거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마 김은혜하고 저기는 단일화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일정을 보면요, 꽤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보니까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가고요. 지금 KTX 타고 간다고 YTN 취재 결과 확인이 됐고요. 대통령실 수석들도 다 간다고 합니다. 이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정말 의미 있는 기념식이 될 것 같은데 또 이후에는 또 바이든 대통령과 또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요. 먼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여기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할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야말로 그 대선 그 바쁜 때 호남을 2번이나 방문하고 심지어 하이도까지 갔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저렇게 행보를 한다는 것은 그때 뭐 진정성이 느껴지게 보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의원 전원, 대통령 수술 전부, 임명된 장관 전원, 같이 가자 이런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유례가 없는 거죠. 보수 정권에서 이렇게 다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참석을 독려하고 있잖아요.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저는 윤 대통령께서 이 노래를 잘 아신다면 가사 없이도 쭉 부르실 수 있다면 이렇게 독려하고 가는데 당연히 불러야죠. 가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광주 정신에도 맞는 거고. 근데 뭐 이게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표에는 광주 전남북에 뭐 얼마나 이방에 있겠습니까? 거의 없는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야말로 진정하게 느껴지는, 뭐 단순히 선거 전략 이런 게 아니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좋은 42주년 기념식인데 43주년, 44주년 기념식 때도 마찬가지 행보를 그렇습니다. 보인다면. 바로 그 지점. 오늘 국회에서 보였던 한 단계 진일보한 그런 모습, 광주에서도 그래야죠. 언제까지 보수계열 후보는 항상 우산 맞고 저 충원탑까지도 못 가고 멀리에서 떨어졌다가 항의받고 돌아와야 됩니까? 그걸 바꾸는 첫 번째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방한 마지막 날 22일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바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뭐 우정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뭔가 지금 문재인이라고는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문재인. 그렇죠. 근데 트럼프를 써먹을 수는 없지.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낼 수는 없으니. 그렇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사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거 아니고는 만날 일이 뭐 있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혹시 대북 특사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문재인 대북 특사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저는 확실히 본인이 무슨 정보를 갖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희망사항이 크게 작용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보수층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반대가 큰데 저는 만에 하나 그게 실현될 수 있다면 그것도 새로운 정치의 우리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남북 어떤 평화 구축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관계를 돌파구 할 수 있다면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북핵 위기 때 카터 미 전 대통령이 북한 방문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연한 사고방식과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우리 측에서 적극 제기할 필요 있고 온다면, 정식으로 제안이 온다면 문 대통령도 흔쾌히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광윤 소장님, 노동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치료에 대한 저항이 심하거나 낙상 위험이 큰 어르신 환자의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보니까 가족이나 환자 동의를 받고 최소한도록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침의 모호성 때문에 의료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보호자 면회가 제한된 탓도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목을 보면 무언가에 묶여있던 듯한 하얀 결박 자국이 선명합니다. 발목 주위엔 까지고 짓무른 상처가 남았습니다. 등과 엉덩이에는 큰 욕창이 생겨 피부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종합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던 80대 어르신 몸에 남은 상처들입니다. 완전 끈으로 묶어놓은 자국처럼 선명하게, 그것도 피부가 다 벗겨진 상처처럼, 그걸 보고 너무 저도 놀란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간호사한테도 그렇고 진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건 2달 전쯤. 급성 요로 감염으로 의식이 혼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입원 당시 병원 측에선 삽관 치료 등을 위해 신체 억제, 즉 결박이 필요하다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동의하긴 했지만 코로나로 면회나 간병이 제한된 상황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다는 게 가족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간호 기록을 보면 입원 당일인 지난 3월 15일 처음으로 보호대가 사용된 뒤 퇴원일인 지난 4월 20일까지 모두 37일 동안 신체 억제대를 사용했습니다. 풀어준 건 단 2차례인데 합쳐서 만 하루도 안 됩니다. 해도 안 해줘요. 해도. 내가 이런 법은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법원에서도 사람을 인신구속을 하려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어. 병원 측은 혹시라도 환자가 의료장치를 뜯어내면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라 신체 보호대 사용이 불가피했고 의식장애의 하나인 선망 증상까지 있어서 가족과 환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체 보호대를 쉽게 풀어줄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의료법 시행규칙을 보면 환자가 생명유지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나 가족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허용 범위는 모호합니다. 의사 처방 아래 최소한의 시간 동안 신체 보호대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나 가족 요청이 있더라도 보호대를 해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한의 시간이 얼마인지 또 부작용은 어디로 불 것인지가 모두 의료진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때처럼 환자 면회가 어려운 상황에선 지침의 모호성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억제대 사용을 안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게 좀 체계적인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중앙 지침 같은 것을 주되 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이런 현황에 맞게 그런 것들을 구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환자 가족은 결국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료 현실과 환자 인권, 양쪽을 감안한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경남 거제시 선자산 정상 인근에서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명이 크게 다쳐 헬기 안에 고립됐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헬기가 숲길을 만드는 자재를 옮기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터널에서 승용차 3대가 연이어 추돌했습니다. 역주행하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앞서가던 승용차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차량 2대와 추돌했는데 운전자 3명이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 운전자가 길을 착각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터널에 진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주택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9시쯤 부산 반송동의 한 주택 2층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윤수가 오는 27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이은혜의 남편 윤모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보거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고 경기 가평군 용수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피해자와 교제하기 전부터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接下来按照有序放开、有限流动、有效管控、分类管理原则，严格落实各项防疫措施。从5月16日起，我们将分阶段推动复商复市。
그리고 한 마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선 인원이 이 정도 깁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2달 가까이 도시를 봉쇄했죠. 중국 상하이, 지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오늘부터 마트 방문을 허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이 첫날인데 실제 방역 상황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또 거리 표정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승호 YTN 상하이 리포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상하이가 이제 봉쇄를 오늘부터 풀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제 매출이 자유로워진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최근 14일 동안 양성자가 발생하지 않는 단지 안에서 한 가구당 1인만 제한적으로 외출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외출을 허용해 준 건 하루 확진자가 어느 정도 좀 줄고 있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해는 50여일 만에 확진자, 감염자 수가 1,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회 지금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가 목표였잖아요. 그렇다면 방역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까? 중국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제로 코로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최근에는 사회면 제로 코로나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 봉쇄하고 있는 그 단지 안에서 봉쇄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 정상 이동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 통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그 코로나 확진자 수를 제로로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통제 구역 외 주거 지역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한 가구당 외출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갈 때마다 PCR 검사를 받으면서 나가는 겁니까? 네, 그 외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사무소에 발행한 통행증과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음성 확인증이 있어야지 외출이 가능합니다. 네. 혹시 리포터님도 나갔다 오셨어요? 네, 저도 오늘 어저께 핵산 검사를 PCR 검사를 마치고 오늘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도 마트를 가려고 나갔었는데 오늘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밖에 그냥 바람만 쐬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생활용품이나 식자재 구하기가 초반보다는 많이 편해졌지만 어쨌든 현장 그 마트들이 오늘 많이 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선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일시적으로 풀기 시작한 건데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니까 그래도 제법 많은 시민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네요. 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그래도 초반에는 확진자가 일찍 발생해서 봉쇄가 일찍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확진자들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점진적으로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일단 단계적인 큰 그림은 나온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오늘이 16일부터 21일까지 최대한 신규 억제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오는 22일부터는 일부 버스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어떤 그 철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회복시키는 단계. 그다음에 6월 1일부터 6월 중순까지는 어떤 그 정상적인 생활,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하는, 회복하는 단계로 두고 6월 중순부터는 전면적인 일상 회복을 목표로 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6월 중순부터는 이제 완전히 봉쇄 정책이 풀릴 것 같은데 현재에서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은 좀 기대가 좀 큰 편입니다. 지금 길게는 2달 반 정도
거의 2달 반 정도를 격리하신 분도 있고 회사를 못 가신 분도 있고 사업장에 못 가신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일정이 나온 거는 오늘 발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큰 편입니다. 네, 리포터님 앞서 그 마트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줄이 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문을 열지 못한다고요? 공식적으로는 오늘부터 열 수 있게 해놨는데 저희 집 주변에 쇼핑몰을 가봤는데 여전히 아직 지금 열지 않은 상태고요. 아마 어떤 직원들 출근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어떤 내부 소독 문제 등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열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내부 정비도 좀 하고 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쇄 중에 안타까운 일도 있었잖아요. 우리 한인 분 40대 남성분이 숨지기도 했는데 자, 그 한인 사회 불편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이제는 이제 건강 어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건강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격리가 길어지면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에 지금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사업장으로 복귀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하이에서 이제 베이징도 봉쇄 정책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까? 지금 베이징에서도 일부 확진자들이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상해는 좀 대응이 좀 늦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북경은 조금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한다든지 어떤 양성자 발생 지역은 바로바로 봉쇄 조치를 취한다든지 해서 상해처럼 확산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도 계속 건강하시고요. 봉쇄 정책이 완전히 풀리면 한 번 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제2의 도시 히르키우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에 성공하면서 피난민 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교학기구 나토도 러시아군이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루키우의 마을 집집마다 러시아군이 남아있는지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이어진 치열한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국경에서 40km도 되지 않는 제2도시 하루키우를 어렵게 탈환했습니다. 하루키우는 키이우와 마리우폴, 동부 돈바스와 함께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다시 되찾은 겁니다. Ми тут. Ось з нами прикордонник. Передаємо йому знак за нашою спиною, який знак? 910 дроб 1. Пане президент, ми дійшли.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퇴각한 하루키우 인근 마을에서 러시아군 시신 40여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러난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가 80%를 장악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러시아군이 실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Russia's war in Ukraine is not going as Moscow had planned. They failed to take Kiev. They are pulling back from around Kharkiv.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가 하루키우 전투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군을 도시에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Окупанти досі не хочуть визнавати, що знаходяться в глухому куті і що їхня так звана спецоперація вже збанкрутувала. Але обов'язково настане момент. 러시아군의 퇴각 소식에 피난민 2,000명도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네우보프 하르키우 주지사는 아직 러시아군의 공격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 기반 시설을 조금씩 재건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넓은 영토를 통제하고 있어 향후 몇 주간 장거리 폭격이 이어지는 힘든 전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슈퍼마켓 총기 난사 사건.
이 범행 동기는 피의자가 관련 성명을 게재한 것이 확인되는 등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 차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종 범죄가 매우 혐오스러운 일이라면서 미국에서 끝내야 한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슈퍼마켓 총기 난사 사건의 피의자는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살 페이트 젠드런. 범행 직후 인터넷에 180페이지 분량의 성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을 파시즘을 신봉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권력층이 백인 인구를 줄이기 위해 유색인종 이민자의 적극적인 유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음모론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9년 3월 뉴질랜드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로 51명을 살해한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당시 사건을 따라한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증오 범죄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evidence that we have uncovered so far makes no mistake that this is an absolute racist hate crime. It will be prosecuted as a hate crime. This is someone who has hate in their heart, soul, and mind.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도 이번 총격 사건을 인종차별적 동기에서 발생한 증오 범죄로 수사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범죄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이라며 백인 우월주의를 포함해 어떤 국내 테러 행위도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이런 혐오에 기반한 국내에서의 테러 행위를 끝내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acially motivated act of white supremacy and violent extremism. As they do, we must all work together to address the hate that remains a stain on the soul of America. 법원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젠드런에 대해 정신 감정을 명령했습니다. 젠드런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 백신을 3차까지 맞은 사람은 일본에 입국할 때 격리가 면제됩니다. 일본 외무성은 내일 0시부터 한국을 시설 격리 대상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 측은 이번 조치에 따라 3차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고 일본 입국 시 공항에서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따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완연한 봄을 느끼기 참 좋았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아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은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경북은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남과 영남 곳곳에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만큼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2도, 광주 1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8도,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저녁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